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펼쳐보기가 무서워. 뉴스를 펼치면 매일 트럼프와 중국이 싸우고 뭐 다투고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무역전쟁이 한풀 꺾였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 수출 규제할 거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럽이 그럼 우리가 규제할래, 중국이 우리도 규제한다 이러면서 서로들 막 규제한다, 수출 안 한다 등등등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금지한다, 요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보세요. 야, 엔비디아 너네 왜 중국에 수출하냐? 가장 좋은 칩 그거 수출하지 말고 두 번째로 좋은 칩 그것도 수출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에 수출 안 할게요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시면 내가 우회해서 중국 전용 칩을 만들어서 수출해 드릴게 라고 중국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먹이는 거죠. 대놓고 반대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트럼프의 오른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관세 매긴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놓고 반대하죠. X에 국가별로 세금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을 잘 안 들어.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를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그걸 관철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수출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수출해? 수출 안 해야죠. 안 그러면 신비로워지는데, 미국은 국가에 앞서서 개인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먼저고 개인의 자유는 그 다음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미국이 가진 무기는 물건이 아니라 돈이죠. 중국이 가진 무기는 돈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중국은 물건을 미국에다 파는 입장, 미국은 중국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한편은 돈을 안 준다, 한편은 물건을 안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더 강한 무기가 될 것인가? 중국에서 요번에 갑자기 자석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석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테슬라가 뭐 혁신 로봇입니다 뭐 얘기하고 있는 로봇, 이 로봇 못 만들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로봇 팔, 요것도 못 만듭니다. 자동차도 못 만들어요. 냉장고도 못 만들죠. 에어컨도 못 만듭니다. 현대 과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못 만들어요. 거의 다 자석이 필요해. 그런데 중국이 자석을 수출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고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재고까지 바닥나고 있어서 조만간 대규모 생산 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문제가 갑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거 갑작스런 일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미 터진 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성능 연구 자석이라는 걸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미국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자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철과 세라믹을 기반으로 하는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 페라이트 자석은 그냥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뭐 돈이 된다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었죠. 근데 1980년대 초에 갑자기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오디뮴 철 붕소 자석입니다. 이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자석업계를 뒤집어 놓게 돼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매그니퀀치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스미토모라고 하는 회사도 거의 동시에 만들었어요. 같은 해에. 각각 개발해서 양대산맥이 되게 됩니다. 매그니퀀치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고성능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급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 같은 거 담금질 한다고 하잖아요. 차갑게 만드는 거. 이걸 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매그니퀀치가 바로 그 퀀칭을 통해서 자석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그니퀀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그니퀀치는 가느다란 자석 가루를 만드는 회사고요. 세계 최초로 네오디뮴 자석, 정말 고성능 자석을 만들어낸 원천 기술 회사. 엄청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엄청난 회사를 누가 만들었나? 그 회사를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이 만든 거예요. GM 연구소에서 자석이라는 걸 계속 개발해보자. 그런데 자석이 더 성능이 뛰어난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든 거. 그래서 그 자석으로 뭘 할 거냐? 하이브리드 차 만들어야 된다, 전기차 만들어야 된다, 자동차용 모터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GM은 그때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애플과 테슬라를 합친 것 같은 회사. 그때 당시 GM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던 회사였냐면 EV1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상용 전기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차예요. 그게 나온 게 1996년입니다. 가장 먼저 모터 관련 기술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고 배터리도 원천적으로
시스템으로 갖고 전기차까지 만들어서 착착 잘 진행하던 것이 GM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때 당시 일본도 잘 나갔습니다. 일본도 가전제품이 워낙에 발달했잖아요. 소형 가전 쪽에 특히나 강세가 있었는데 소형이면서 성능이 뛰어난 자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자기기의 필수적인 재료가 네오디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일본의 스미토모가 네오디뮴 자석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TDK 같은 회사가 이걸 상업적으로 더 많이 발전시킵니다. 혹시 카세트 테이프 중에 TDK라는 거 기억나나요? TDK 메탈 테이프 몰라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삼촌들은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 같은 거 막 녹음해서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거 선물해주면 그거 늘어날 때까지 듣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TDK 테이프 같은 거면 잘 안 늘어나고, 그리고 녹음된 거 위에다가 녹음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소리가 살짝 들려. 근데 TDK 메탈 테이프는 기존 거에다가 또 녹음해도 완전히 싹 지워지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삼촌들이. 자, 그러면 그 일본 회사, 미국 회사들이 잘 나가던 거 언제까지입니까? 1990년까지.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고품질 자석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제조 능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했죠. 근데 문제는 자원이 없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 철, 붕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디스프로슘입니다.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온도 변화도 견디기 위해서 디스프로슘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을 어디서 가져왔냐? 중국에서 100% 수입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어땠나? 중국은 그냥 허접했습니다. 뭐 특별히 기술이 없었어. 네오디뮴 자석이 세계적으로 잘 팔리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출이 잘 되네. 땅 파니까 돈이 나오네. 새로운 금이야. 금 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합니다. 잠깐만, 우리 땅에서 우리 자원을 캐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원자재로 수출했을 때 이걸로 돈을 100원 버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이게 첨단 사업이라면서 100배를 남겨먹네. 우리 거 다 캐고 우리 환경 오염시키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이걸 직접 만들자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최첨단 자석을 만듭니까? 그때 엄청난 기술이었는데 기술도 없죠. 특허도 걸려있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GM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토요타, 닛산, 혼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려요. 물론 뭐 현대차도 그때 들어가서 나름대로 두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GM이 더 이상은 GM이 아니야. 예전의 위상이 전혀 아닙니다.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GM이 망할 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업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때 당시 내놓은 회사가 델코 일렉트로닉스를 내놨고, 델파이 오토모티브를 내놨고, 그리고 매그니펀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자원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 근데 이 가공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대체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 거야? 저거 좀 가르쳐달래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매물로 나와. 와, 땡큐 하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 자금이 얼마? 7천만 달러입니다. 아니 분말 자석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판다? 그때 당시에 당연히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극구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 기업의 자율성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안보 문제 거기에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매각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때 당시 입장은 그랬겠죠. 중국은 뭐 후진국인데 후진국이 뭐 자석기업 뭐 가져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만만하게 봤겠죠. 그때 당시 중국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겠습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간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시 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게 언제냐? 20년 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GM이 EV1을 내놓은 게 언제라고 했어요? 1996년이잖아요. GM이 이걸 팔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나왔어. 그러니까 GM 입장에선 우린 모터를 만들기 위한 원천 기술이 있어.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내놔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 미국 전체에서 뭐 자동차, 반도체, 전투기, 로봇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자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거였는데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을 만들게 되죠. 그때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거 뭔가 쎄한데? 라는 느낌이 뒤늦게 들었겠죠. 중국은 그때 당시 요 수요가 급증하는 걸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 계속하세요. 저희 계속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텐진 공장을 추가로 만들게요. 왜냐면 수요가 급증했으니까. 규모도 훨씬 크고 더 훌륭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기술이나 시설이나 핵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다 가져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설 다 만들고 기술을 다 받아들이자마자 어떻게 하냐? 수출 규제를 합니다. 고성능 자석의
원재료 중에서 디스프로슘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원료를 따로 수출을 하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땅한 이유 없이 승인을 안 내줘 버립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승인해야 되는데 제가 휴가네 휴가. 가족 모임이 생겼어. 오늘 회식이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승인을 안 내줍니다. 디스프로슘 수출은 어려운데 정 원하시면 자석 완제품은 수출해 드릴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매그니퀀치 중국 텐진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계속 수출을 하는데 원재료는 수출을 안 해주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때서 깨달았겠죠.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전화해서 야, 너 디스프로슘 갖고 있냐? 라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디스프로슘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생산하는 비중이 99.9% 이상입니다. 7, 80%면 독점이라고 하잖아요. 디스프로슘은 99.9% 중국 겁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자석을 만들지? 자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매그니퀀치 미국 공장 그냥 운영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냅두는데 문제는 디스프로슘이 없어. 원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자석 공장을 돌립니까?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수하자마자 3년 만에 미국 공장이나 연구소까지 다 폐쇄하고 모든 기술과 모든 시설을 중국 텐진으로 100% 이전하게 됩니다. 미국 공장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 라고 하죠. 일상적인 가전제품 같은데 자석 당연히 중국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죠. 크루즈 미사일, 유도탄 이런 데에도 자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중국이 해야 돼. 중국이 원자료를 수출해주면 미국이 생산해서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자석의 완제품을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무기라는 건 완전 보안인데 중국에다가 요렇게 생긴 자석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자석 설계도를 보내야 돼. 그러면 국방부에서 이렇게 생긴 자석을 주문해 오셨네. 너 요런 미사일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너네 우리하고 사이 좀 안 좋아지니까 우리 자석 이제 수출 안 할래? 너 미사일 자석 안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원자재가 없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다 수입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중국이 자체 기술이 생겼어. 우리 이제 원자재 수출 안 하는데요. 우린 자석 완제품만 수출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공장을 돌립니까? 당연히 접어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자석 공장은 다 망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몇 퍼센트가 중국산일까? 92%가 중국산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에 보이는 모든 전기차, 모든 가솔린차에 들어가는 스타트 모터니 와이퍼니 앞에 액티브 셔터니 어쨌든 모든 모터에 들어가는 모든 연구 자석은 다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잡하다. 물론 연구 자석을 쓰지 말자고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BMW라든지 르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연구 자석 그거 중국산을 쓰게 되면 결국에 문제 생겨. 히토류가 필요하고 환경도 오염되고 중국에 종속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중국 종속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도 되겠니? 라고 하면서 만든 모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WRSM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석 대신에 코일을 감아서 그 코일로 연구 자석처럼 작동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 노력 해야죠. 미국은 그래서 자석의 주도권, 생산의 주도권을 다 뺏겼고 기술력 부족해졌죠.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네오디뮴 광산 요거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캐냐? 게다가 환경오염도 되는데 굳이 중국에서 다 사오면 되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 품질도 괜찮아. 중국에서 사오는 게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터진 게 이번 무역전쟁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4일에 다른 나라에 히토류 관련 자석의 수출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세계 자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갑자기 자석을 팔지 않기 시작한 게 벌써 2달이 지난 거죠.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얘기로는 이대로라면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가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차가 생산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모든 차가 생산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할 때 어떤 곳에 자석이 들어가나 브레이크, 핸들, 연료 분사 장치 등등등 수많은 장치에 전기 모터 혹은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라고 말하는 전부가 자석입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내려가는 이런 윈도우 이것도 자석입니다. 와이퍼 자석이에요. 다 자석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에 전기 모터로 찡 이렇게 기울어드는 거 이것도 모터니까 이거 자석이에요. 고급 자동차는 시트 하나에 12개 자석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은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을 쌓아놓질 않습니다. 직접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품 쌓아놓는 데가 없어. 그냥 오늘 생산분만 오늘 쌓아놓는 거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부품사가 갖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딱 생산할 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재고 안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나? 부품이 끊기면 생산이 중단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원래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부품사가 들고 있는 거야. 부품사가 일부 부품을 갖고 있는 거고, 모터 회사가 일부 모터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한 두세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 기업들은 자석이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며칠 아니면 몇 주면 생산이 축소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생산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자석이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자석뿐이 아니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도 자석이 필요합니다. 공장에서 벨트가 오잖아. 그거 다 자석입니다. 공장에 로봇 있잖아요. 로봇팔 이렇게 해서 뭐 용접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모두 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석이 히토류 자석인 거죠. 트럼프 1기 때 상무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석은 세계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이 자꾸만 지속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 라고 꼬집기도 했어요. 아니, 국제무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심각하죠. 너네가 우리 맘에 안 드니까 나 요거 안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미국의 국제경제위원회 국장도 ABC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야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건 안 되더라도 통화는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통화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좀 통화하고 빨리 좀 직접 만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다툼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도 아니고, 우리가 새우면 좀 기분 나쁘구나,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들 싸움은 지들끼리 해야지 왜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고 난리야.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자동차 조립 공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라고 미국의 자동차 컨설턴트 마이클 던 씨가 또 얘기했다고 하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 이거를 예상을 못했나? 문제는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직접 봤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중국이 2010년에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일본 해경이 납포해버립니다. 체포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때 당시 중국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오이다오는 우리 건데, 아니 우리 거에 우리 어선이 간 게 뭐가 문제라고 니네들이 납포해? 버럭버럭을 하면서 이거 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했을까? 뭐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 했을까? 그런 거 아니고 히토류 수출을 2개월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며 이 히토류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을 이제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2개월 수출을 금지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바로 생산 중단해 버렸습니다. 전자제품 바로 생산이 중단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2개월이면은 그냥 부품 재고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 자존심 세웠을까? 아닙니다. 일본이 바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화 풀어. 아니 그게 뭐 꼭 우리 섬이라는 건 아니고, 그게 뭐 센카쿠 열도 될 수도 있고 다오이다오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아이고 그 섬 갖고 우리가 싸울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없던 얘기로 할게요 하면서 선장을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두 손을 든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만 어떻게 자동차 생산 계속 안 해? 가전제품 계속 안 만들어? 일본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격탄을 맞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 보고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라고 했죠. 야 이거 혹시 중국이 이걸 정말 무기화해서 일본한테 했듯이 우리 미국한테도 수출 안 하게 되면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때 생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지금 15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에서 아주 조그만한 공장이 이제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자원으로 공격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못했다. 주먹이 쫙 날라오는데 이렇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합니까? 아까 히토류가 정말 중요한 자원이고 정말 귀한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히토류의 전 세계 판매량은 연간 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조에서 7조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연간 5조면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건 아닌데 자원치고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리, 철광석 이런 것들 채굴하잖아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3천억 달러, 300조입니다. 300조와 5조는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등등등 여러 선진국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히토류라는 건 좀 애매하게 미미해요. 굉장히 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꼭 필요한데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비용을 생각해보면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광산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채굴 해야 됩니다. 재련해야 돼요. 자석으로 만들기 위한 공장도 건설해야 되죠. 이런 것들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국에서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국영기업이 하다 보니까 환경규제 같은 게 조금 느슨하고 가공기업 같은 것들도 정부가 지원하니까 규모의 경제로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디스프로시움 같은 중히토류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채굴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런 것들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중국은 이 자석 사업을 95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30년 동안 이걸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계속 쌓아온 거고, 미국, 일본은 팔아버렸고 그 기업이 없으니까 결국엔 그런 기술을 쌓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히토류 관련 기술의 근원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히토류 화학 교육 자체가 중국의 39개의 대학에서 이미 치러지고 있다고 해요. 히토류과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도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99.9%를 중국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미국도 반격을 해야죠. 중국은 히토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히토류는 굉장히 레어한 물질인데 이상하게 싸다. 요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돈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광산이라든지 히토류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중국은 무조건 보이는 대로 다 삽니다. 아까 캘리포니아에 히토류 광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마운틴 패스라고 하는 광산입니다. 이 마운틴 패스에 있는 유일한 히토류 광산이 1998년에 중금속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폐쇄되게 됩니다. 생산을 중단하고 나니까 중국이 이 히토류 광산을 사려고 눈독을 들입니다. 벌써 한 3차례나 도전을 했는데 3차례 다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당연히 걱정했겠죠. 국방부 입장에서 와, 이런 상황에서 이거 국가안보를 중국에 맡길 수 없다. 10억 달러 쓰겠다 라고 해서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운영해라 라고 국방부가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그게 개시된 게 2014년 그리고 그게 폐쇄된 게 2015년입니다. 도저히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 타당성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카고에 있는 투자자 그룹 MP 매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이 광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토류 광석을 캐내는 거, 요거 자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걸 정제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 비싸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캐낸 광석 전체를 중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미국에서 캐서 중국에다 보내? 쎄한 느낌이 또 드시죠. 지금 시카고 투자자 그룹이라던 MP 매터리얼즈, 이 회사를 잘 보면 여기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파트너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국 자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MP 매터리얼즈가 중국에 보낸 재료를 다시 받아다가 자석으로 만드는 회사, 그게 필요할 텐데 그 회사를 텍사스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광산에서 캐서 중국에 가서 재련해서 다시 미국 텍사스로 돌아와서 자석을 만들게 되는 거죠. 탈중국을 완전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서 자석을 만들기는 한다. 미국의 반격이 조금이라도 있긴 하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죠. 일본이 중국 히토류 수출로 얻어맞았을 때 뻔히 보면서도 미국이 제대로 대처 못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히토류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4월 기준으로 디스프로시움, 이트륨 같은 히토류를 6개월분 이상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라이트 자석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의 페라이트 자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활용해야 될 거고요. BMW가 WRSM을 이용해서 영구 자석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규제, 이거 우리나라의 진짜 심각한 문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단기적 안정 그리고 장기적 자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